지금 러우 전쟁에 북한군이 추가 파병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 10월 달에 15,000명이 파병이 됐는데 지난달에 합의했던 건 추가 지뢰 제거 및 공병단까지 6,000명이 더 들어가는 거가 얘기 나왔고요. 네.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는 북한군이 추가 3만 명이 최대로 파병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전체 북한군 파병은 대략 한 5만 명입니다. 네. 근데 이게 엄청 큰 숫자거든요. 예. 그 대한민국이 예전에 베트남에 월남전에 파병할 때 한 해 최대 그 병력이 대략 한 5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네. 이 북러 간의 어떤 군사적 동맹이 더 강화되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북한이 러시아의 어떤 적극적인 군사 동맹을 협조해주면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유를 이해를 하겠다. 이 얘기는 북한이 현재 사실상 핵보유국인데 네. 이거를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걸 러시아가 묵인을 해주는 거죠. 이런 종합적인 논의를 한 거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롱입니다. 오늘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라 간의 소통이 좀 잦아지는가 싶더니 최근 들어서는 장관급의 실제적인 만남이 이뤄지고 있고 더불어서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솔솔 나옵니다. 과연 북러 관계에 대한 현황들 그리고 이것이 동북아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미국 얘기까지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상지대학교 소현철 외래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미국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북한과 러시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뉴스부터 한번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미들을 쫓아가 보도록 할 텐데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갔는데 지난번 교수님 자료 마지막에 그 원산 리조트를 쫙 보여주셨었거든요. 예. 거길 갔더라고요. 예. 그 거의 원산에 방문한 첫 번째 외국인 손님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표현을 했던데 예. 그 뉴스 좀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되게 좀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산은 사실 김일성이 소련군 88여단에 있었을 때 한국 그 해방된 다음에 원산을 통해서 입국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엄마인 고용희 씨가 그 만경공호를 타고 일본에서 원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원산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원산이 이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데고 특히 이제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 원산 갈마지구 관광지구가 지난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예. 2016년도에 착공이 됐거든요. 근데 2016년도가 어떤 해였냐면은 당시 4차 핵실험이 있었고 개성공단이 이때 우리나라랑 다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9년 동안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지난달에 준공을 했는데 이번에 며칠 전이죠. 이틀 전에 원산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요트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과 한 달 전에 6월 달에 전 쇼이구 국방부 장관 겸 전직 국방부장이고 지금은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장인 쇼이구 쇼이구 서기장이 그 지난달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또 한 달 만에 네. 외무장관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뭐 뉴스에 정확히 나온 건 없이 제가 추정하기에는 23년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매년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네. 작년에도 정상회담했고 올해도 아마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년 9월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거기 참석을 하는데 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아니면은 뭐 조만간에 한 9월이나 10월쯤에 두 분의 정상이 어디서 만날지 그 의견 조율을 한 거로 저는 추정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러우 전쟁에 북한군이 추가 파병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 10월 달에 15,000명이 파병이 됐는데 지난달에 합의했던 건 추가 지뢰 제거 및 공병단까지 6,000명이 더 들어가는 거가 얘기 나왔고요. 네.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는 북한군이 추가 3만 명이 최대로 파병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전체 북한군 파병은 대략 한
5만 명입니다. 네. 근데 이게 엄청 큰 숫자거든요. 예. 그 대한민국이 예전에 베트남에 월남전에 파병할 때 한 해 최대 그 병력이 대략 한 5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북러 간의 어떤 군사적 동맹이 더 강화되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북한이 러시아의 어떤 적극적인 군사 동맹을 협조해주면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유를 이해를 하겠다. 이 얘기는 북한이 현재 사실상 핵보유국인데 네. 이거를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걸 러시아가 뭐 사실상 묵인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원산 갈마지구가 지난달에 준공이 됐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첫 외국인 방문자가 러시아고요. 예. 관광객도 중국 관광객이 아니라 러시아 관광객이 먼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논의를 한 거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 듣다가 궁금한 게 추가적인 파병을 할 정도로 지금 북한 군의 여력이 됩니까? 이미 많이 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파병을 할 때도 그런 얘기는 없지는 않았었는데. 예, 예. 충분히 가능하죠. 북한군이 100만 명 가까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단은 15,000명이 가서 이게 뉴스가 막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네. 도덕적 잣대로 많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북한군이 많이 죽었다. 예. 뭐 15,000명이 파병 갔는데 사상자가 뭐 거의 한 5,000명 가까이 돼서 되게 안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안 초기에 예. 뉴스랑 루머가 뒤섞여 가지고 예, 예.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북한이 그렇게 보낸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 전쟁을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도덕적 관점으로 전쟁을 보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동맹을 맺어서 15,000명이 가서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차지했던 쿠르스크를 뭐 쉽게 말하면 해방을 시킨 거죠. 북한군이 예.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거기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참 안타깝지만 저도 종전이 갈 거로 봤었는데 한 달 전인가 아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핵 전략 폭격기를 아마 파괴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저는 근데 그걸 보고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전술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잘한 전략일지 모르게 전략적으로는 큰 실수인 게 뭐냐면 네. 이게 우크라이나가 결국 러시아가 갖고 핵 투발 수단인 중에 하나인 전략 폭격기를 공격했다는 건 러시아를 자극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강경파 군부들이 우크라이나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아마도 추가 파병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아마 전쟁을 마지막 할 땐 최종 총 공세를 합니다. 네. 그 월남전도 끝날 때 베트남 전쟁도 끝날 때 보면 마지막에 양측이 총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북한군이 추가 파병 나오는 것도 뭐냐면 러시아가 전쟁을 저는 진짜 지속하게 한다면 이렇게 전쟁을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보면은 전체 탄약의 뭐 한 40%를 북한에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북한 거 안 받고요. 직접 생산 설비를 러시아가 직접 짓고 진짜 하지 이거는 전쟁을 끌려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잉여 생산 능력을 추가로 만들지 않고 북한한테 받아오고 3만 명을 받아서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총공세를 할 것 같고 현재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전쟁이란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가 상당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크라이나한테는 좀 불리한 정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북한과 러시아와의 이런 관계가 예. 러우 전쟁이 종식된 이후에도 예. 그러면 더 돈독해지겠네요. 이게 비단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둘이 갑자기 소통이 잦아지고 그런 거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힘든 일이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러시아가 사실 북한을 새롭게 본 거는 네. 우리 다 아시겠지만 러우 전쟁을 하면서 예. 러시아를 지지한 나라는 딱 거의 100% 서포트했던 나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형제 국가인 벨라루스. 네. 그다음 유럽엔 벨라루스가 있고요. 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아니고 북한입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이해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탄약이나 군수물자는 러시아에게 그다지 많이 공급을 해주지 않았고요. 예. 그 자리를 북한이 했죠. 북한은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를 절대적으로 지지를 했고 여기에 탄약을 공급했고 그래서 러시아에 있던 그 전략가들, 외교 전략가들이
북한을 재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2017년도에 북한이 핵실험이랑 ICBM하면서 유엔의 제재가 있었는데 이때 러시아랑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예. 러시아 내부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때 우리가 그 유엔 제재 참여한 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북한을 재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3년도에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고 작년에 6월달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하면서 약 28년 만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이 부활이 됐습니다. 네. 그 부활이 되자마자 작년 10월달에 15,000명이라는 북한 군대를 파병을 했고요. 예. 여기에 각종 탄약이나 군수물자를 대거 공급을 했고요. 저는 뭐 올해 연말이든 내년도 상반기든 전쟁이 끝나게 돼도 러시아는 확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북한은 자기들의 소중한 동맹국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북러 간의 동맹은 저희 생각보다 더 돈독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독해졌을 때 사실 실제적인 현황들이 나타나잖아요. 문화적 교류가 있을 때도 있고 인프라에 대한 교류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인프라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공유하는 때도 있는데 실제로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일단은 가장 큰 거를 보시면은 지난달 6월 달에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간 직행 열차가 다시 재개통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스크바랑 평양과 민항기 일반 여객기가 주 2회씩 처음으로 그 운항하는 이번 달부터 운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북한과 단순하게 이제 과거 한 30년 거의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대략 한 33년간 관계가 그닥 교류가 별로 없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과 소련이 국교를 수립한 이후로. 네. 근데 이제 민항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전후복구 사업을 해야 될 거거든요. 러시아가 전쟁이 지금 3만 명이 추가 파병과 전쟁을 저는 종식시키기 위한 거고요. 거기에 그 전쟁이 끝나면 사실은 지금 현재 뭐 러시아군이든 우크라이나군이든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러시아 군대 같은 경우 군인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상당히 그 변방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건설 노동자라든지 실제로 사회 인프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많이 죽거나 다쳤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협력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했고 그거를 우리가 외화벌이를 했고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자마자 73년대 오일 쇼크가 왔어요. 근데 우리 오일 쇼크를 극복한 게 뭐냐? 그 인력들이 다시 75년도 이후에 사우디 중동의 건설 현장에 갔습니다. 저는 베트남 전쟁과 중동 건설 현장에 갔던 우리의 사례를 보면 북한이 결국 그런 사례로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는 굉장한 관계가 돈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민간이랄지 민간 사업에 대한 교류도 더 적극적으로 활발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산 갈마지구를 잘 보시면은 그게 이제 러시아한테 먼저 개방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주 비행기가 모스크바에서 평양까지 오고 평양에서 다시 뭐 차로 이제 가면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가지고 관광단지도 할 수 있겠고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광 사업도 북한이랑 할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과 러시아가 경제 교류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두만강에 있는 그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선에 있는 차량 그 다리를 내년 연말에 완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이 사실 겨울에는 그 얼음 때문에 항이 얼고 있습니다. 근데 낮인 블라디보스톡까지 그 해양 항로도 같이 개설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의 노동자들이 러시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연해주입니다. 아까 제가 동방 포럼을 한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는 연해주의 인구가 적응되다가 지금 중국의 경제력 영향력이 연해주 워낙 크기 때문에 푸틴은 지금 겉으로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항상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소련은 전쟁 직전까지 갈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리고 엄청 수천 킬로를 국경선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러시아의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력을 갖고 연해주 쪽에 경제 재건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어떤 경제적 영향력하고 일부분은 조금 이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포인트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이 방금 말씀하신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간의 역사적인 긴장감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좀 긴밀해지면 중국의 반응과 스탠스는 어떨까? 그래서 사실 저는 다른 전문가분들도 운이 좋게 많이 만나게 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질문을 드렸었을 때 좀 갈렸습니다. 한쪽은 중국이 아마 긴장할 거야. 그리고 북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의 소통을 더 강화할 거야 라는 쪽이 한 명 있었고, 또 반대쪽에서는 야 그래도 중국이랑 북한은 거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그러진 않을 거야. 이미 중국은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어느 정도는 놔둘 거야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그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거기는 대등 관계입니다. 오히려 보면은 한국과 중국이 비대칭적 관계였고요. 북한과 중국은 대칭적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저는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북중 관계를 너무 제대로 모르고 있다. 왜 그러냐면 김일성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경험이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1931년도에 민생당 사건 때문에, 이게 민생당 사건이라는 게 말하면 좀 길긴 하지만 그때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조선과 중국 공산당을 그 갈라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민생단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제 사이를 이간질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간질에 중국 공산당이 잘못 이해를 해서 그 당시 조선 공산당 그 당원들을 한 몇백에서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의 사이가 그것 때문에 안 좋아졌고 김일성은 그때 죽을 뻔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자기 20대 초반에 중국 공산당한테 김일성이 죽을 뻔했다는 경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전쟁 때 그 중공군이 이제 지원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중공군 총 사령관이었던 팽덕회와 뻥더와이와 김일성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56년도 종파 사건 때 중국 공산당과 가까웠던 연안파 공산당이 구타타를 일으켜가지고 김일성을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 김일성은 중국을 서로 같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긴 하지만 항상 경계심이 굉장히 많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김일성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같이 협력은 하지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993년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을 때 이미 그때 북한 고위급 지도자가 김일성의 한테 내용을 받아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거를 자기는 공인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폼페이오라는 국무장관이 자서전에서 나온 게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무기 한반도에 꼭 필요하다. 왜? 중국 견제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이 북중 간의 관계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생각해 우린 뭐 이렇게 생각해. 중공군 때문에 북한이 거의 이제 질 뻔한 거를 살아났다고 생각했지만 중공군이 그 지원한 이유는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북한을 지원한 거지 북한 김일성이 예뻐서 지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장표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그 장표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수출 추이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의 수출 추이를 보시면은 그 사실 지금 북중 무역의 거의 90%, 9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북한은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2016년도에 28억 달러를 중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이제 그 지하 자원을 수출해야겠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4차 핵실험이 벌어지면서 기억나시는 분 있죠? 중국이 우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문에 미국에 사드를 배치한다 그러니까 그때 한한령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중국이 유엔 경제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28억 달러가 18억 달러까지 떨어지고 18년부터는 6차 핵실험하고
2017년도 11월 달에 ICBM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중국이 그때 유엔 제재가 엄청나게 거의 모든 지하 자원과 농산물이라든지 각종 섬유를 수출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 18억 달러가 2018년 2억 달러로 빠졌죠. 이때까지는 근데 중국 시진핑 정부가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21년도를 보면 이때부터 미중 간의 그 패권 경쟁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예. 이때는 중국이 북한의 수출을 용인해 줄 수 있는데 이때도 계속 수출을 열어주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뭐냐면 처음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자마자 북한과 중국과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자마자 2012년도 4월 달에 사회주의 헌법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사실 헌법에 핵 보유국으로 명시한 나라는 거의 없는데 북한이 그걸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18차 당대회 됐을 때 나서 6개월이죠. 있다가 2013년도 3월 달에 3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완전히 열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시진핑 주석이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가 북한이 아닙니다. 남한을 먼저 방문했죠. 2014년도에. 2015년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을 했었죠. 그 정도로 그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이 추가 계속적인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가 불편했었던 거죠. 거기에 계속적으로 핵실험과 핵과 미사일을 실험하니까 중국이 아예 북중 무역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은 그럴싸했을지 모르지만 2022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개선이 되면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이 전혀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최근에 보시면 북한 원이랑 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급등을 했냐면 북한은 지속적인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그럼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나면 나라가 파산해 가야 되는데 그걸 메꿔주는 게 뭐냐면 그 외화벌이를 해가지고 그 무역 수지 적자를 메꿔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엔의 마지막 제재가 북한의 노동자들이 다 송환입니다. 그래서 2022년 3년부터는 북한 노동자가 송환이 되니까 북한이 지금 아까 수출은 줄었지만 북한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에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가 엄청 커졌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메꿔주려면 북한의 노동자들의 송금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중국이 그 노동자들까지 막거나 귀환시키거나 이러면서 송금된 금액이 적어진 거죠. 그래서 그 북한 원과 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북한 경제가 최근에 조금 이제 북한의 일반 그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살게 되기 힘든 거죠. 북한은 이미 주요한 거래가 달러로 많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북한 원달러 급등은 북한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런 와중에 러우 전쟁이 일어나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이 되면서 15,000명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15,000명을 인당 저도 좀 이렇지만 2만 불씩만 계산해도 3억 불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5만 원까지 늘어나면은 최소한 10억 달러가 들어오면요. 지금 현재 있는 북한의 이런 그 원달러, 북한 원달러 환율 문제도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가장 필요한 건 석유입니다. 사실 1990년에 그 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옐친이 대통령이 되면서 거의 무상으로 줬던 석유를 북한한테 달러로 달라고 하면서 북한이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석유 수입을 못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농업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는 굉장히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러시아한테 석유를 수입 못하니까 제대로 이 농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95년도에 북한발 홍수와 더불어서 대기근이 왔을 때 이때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석유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러시아가 석유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밀 수출 국가입니다. 밀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 경제에 지금 담비 같은 역할을 러시아가 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앞으로 지금 봐서는 6월 달에도 좀 쇼이구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방문했고 이번 달에 라바로프 장관 갔고요. 9월에 아마 푸틴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게 되면 아마도 북한의 이러한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그 군사적 지원에 대한 보답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것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러시아는 핵심적인 유럽에 있는 좀 잘 사는 러시아 젊은이들은 또 군대를 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비극적인 건데 어쨌든 북한군이 또 가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북러 간의 그 관계는 굉장히 돈독해질 거고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래서 중국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러면 이런 러시아와 북한의 교류가 잦아지고 북한이 해법을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로 잡아가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중국이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심정이나 반응들은 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겉으로는 표현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여러분 뭐 많은 시청자들 아시겠지만 시진핑 권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면서 왜 그러냐면 결국 시진핑의 권력이 약하냐 마냐 이 논의 자체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중국의 계속적인 생산자 물가가 그쵸. 마이너스거든요. 네. 이건 디플레이션입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 10년간 대대적인 산업 투자를 하면서 과잉 생산 설비 때문에 지금 중국이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지금 네. 경제가 디플레이션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중국의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의 청년 실업자율이 요즘 공표도 안 하고 있지만 뭐 일설에 의하면은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제대로 된 일자리 찾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의미 있는 일자리인 거죠. 실제로 지금 중국의 제일 큰 경제적 문제 세 개 중에 하나가 청년 실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와중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문제로 지금 시진핑 주석에 대한 권력이 뭐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 이 정도로 지금 중국도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국면이 있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작년 6월 달에 푸틴 대통령의 방문 지역을 보면 재밌습니다. 작년 6월에 첫 북한에 방문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을 방문하고 네.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인도 총리를 만났어요. 예. 이게 전형적으로 러시아의 핵심 동맹국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 군부의 핵심을 갖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장유산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1979년도에 중국과 베트남 전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중국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중국이 박살이 났거든요. 전쟁에 졌어요. 근데 어쨌든 전쟁에 졌어도 실전 경험을 있는 군인들이 중국은 79년도 중월 전쟁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그러고 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과 베트남이 그 이후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고 나서 중국이 베트남이 뭘 했냐면 베트남 사이공 밑에는 깜라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때 러소련한테 해군 기지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남중국해의 문제를 소련의 해군 갖고 중국의 그 침범을 막았다는 거죠. 그 재밌는 현상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고 작년에 베트남 방문했던 건 뭐냐면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중국의 화이론적 관점 보면 재밌죠.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 오랑캐 아닙니까? 우린 동입니다. 러시아는 북적이죠. 그러니까 북적입니다. 네. 이 북적과 동이가 지금 동맹을 맺은 거죠. 그리고 또 남만, 네. 베트남 여기가 있으니까 중국이 생각하는 오랑캐 적, 이 적에 있는 적에 있는 오랑캐들이 지금 이렇게 싸고 있는 거죠. 뭔가 포위당하는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거를 러시아가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러시아가 이거를 대놓고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원산 방문하자마자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중국의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서 중국한테 이제 양해를 구했지만 중국도 예.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근데 또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북러 군사동맹이 복원된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사시에 한반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북중 간에 동맹조약이 있기 때문에 중국군은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네. 90년대에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조약이 깨지면서 중국군이 거의 완벽하게 북한에 혼자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는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균형을 잃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국제정책적 관점에서 봤을 땐 북한이 대단한 전략을 잘 짰다. 그래서 균형 전략을 짜면서 북한에 대해서 특정 국가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저는 올해 하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예. 만약에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갈 경우에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냉랭했던 관계를 어떻게든 복원할 수밖에 없다. 이미 러시아가 그 제재를 다 풀어줄 거고 다 돈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북러를 동시에 들어와서 균형 전략을 하면서
이제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북한은 이미 좀 냉랭해진 상황이고, 예, 예. 북한과 러시아는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중국도 해법을 찾아야 되니까 예. 북한 쪽으로 더 이상 러시아 쪽으로 안 된다면 우리나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쪽으로 해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 실제로 뭐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 하나하고 또 반대로 그러면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는 단절될 건가? 라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를 지적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거의 9년간 한한령이 있으면서 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진핑 정권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음,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관계가 좋아지는 와중에 자기들이 지금 포위를 당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이 상태로 둔다는 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종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완화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중국이 모든 제품이 국산화 많이 됐기 때문에 한국 제품들이 중국에 얼마나 팔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한중 간의 관계는 지금보다 개선될 수밖에 없다. 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이라보다는 중국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 라는 거에서 우리한테는 이 북러 간의 동맹 관계 강화가 한중 간의 관계에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겠네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생각을 바꿀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동안 전랑외교라고 하죠. 굉장히 거칠게 남한을 다뤘는데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개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면, 러우 그래요. 전쟁이 끝나게 되면. 예. 왜 그러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나토와의 관계는 전쟁이 끝나도 돌이킬 수 없는, 앞으로 제가 말했던 푸틴 살아생전에 유럽과의 관계가 과거처럼 뭐 개선은 되겠죠. 전쟁이 끝나면 항상 네. 전쟁이 끝나면 다 국가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개선이 되겠지만 과거처럼 개선되기에는 푸틴 살아생전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나토가 국방비 GDP 5% 쓴다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나토 국가들은 어쨌든 군사적 대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푸틴 대통령 활로는 결국은 한국이랑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분명하게 사인을 주고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복원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러시아가 지금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도 사실은 기형적인 경제 구도거든요. 특히 이제 뭐 석유라든지 가스, 지하 자원을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 밀 수출을, 그러니까 농업과 광업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산업이 재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언제까지 지하 자원만 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러우 전쟁 이후 지난 4년 동안, 3년 반 동안 중국의 경제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러시아 자동차 1등 업체가 현대기아차였습니다. 네. 지금은 중국 차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신기가 불편하겠죠. 또 중국은 무슨 차로 가겠죠? 전기차로 가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전기차를 많이 까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국 기업들이 다시 컴백을 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고, 한국 기업이 컴백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와 한국의 자본과 러시아의 어떤 지하 자원이 결합이 되면 한러 간의 관계도 복원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다시 러시아에 재진출하게 되면 한국의 자본, 그다음에 북한의 노동력, 그다음에 러시아의 지하 자원이 합치게 되면 새로운 경제의 어떤 기회 요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부터는 한러 간의 관계를 빨리 복원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자 외교가 참 우리로서는 지금 중요한 시점이네요. 예, 지금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미 동맹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 주한미군의 평택기지가 중국을 억제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평택기지에서 베이징까지 1000k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산둥성에 있는 중국 해군의 그 북해 함대가 있는 데가 산둥성에 있거든요. 거기서도 얼마 되지는 않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동북아의 안정자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전쟁이 되는 거 아니냐고 보면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지만 안보가 확보되는 거지. 강력한 국방력 없이 말로 하는 평화, 말과 그다음에 경제력 갖고 하는 그런 거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대요. 그래서 저는 국방력이 강해야지만 평화가 온다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이 존재라는 거는 동북아시아에 굉장히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주한미군이 한 번도 있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이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네. 이익이고 네. 뭐 중국만 이익이 아니겠죠. 중국이 패권. 근데 어쨌든 전쟁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현재 구도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미국도 있는 거죠. 교수님, 근데 듣다 보니까 다자 외교의 중요성 얘기하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른 어떤 외교를 한다면 다시 한번 막혔던 통로가 뚫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공통점이 모두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중국과 소통하고 러시아와 더 소통하는 사이에 언젠간 미국이 야, 한국 너네 줄 그렇게 설 거야? 라고 압박하진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한미 동맹을 기본적으로 하고 우리가 한미 관계를 기본 기둥으로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뭐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관계를 조금 개선시키는 부분 정도. 진짜 이제 그런 거죠. 미국이 원하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한국에 우려하는 건 뭔 전략 물자가 네.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그것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1985년도 플라자 협정 맺고 그다음에 미일 반도체 협정 맺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시바가 그 당시 전략 물자를 소련에 판매를 했었어요. 거기에 미국이 완전히 그냥 경로해서 일본 경제를 정말 뭐 어렵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중국과 민간 교류하는 것까지 미국이 막지는 않겠죠. 그리고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다만 우리가 하고 한미 동맹, 난 주한미군의 어떤 뭐 미국이 요구하는 게 뭐 전략적 유연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중 간의 관계가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사태를 악화가 되는 게 되면 안 되겠다. 여기서 조금 개선될 룸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우리나라 한중 간의 무역 수지는 저희가 적자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진 않아요. 중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만약에 현재 우리가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중국의 전기차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붕괴가 될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안별로 우리의 국익은 지켜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개선될 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러시아의 관계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미국과 러시아는 분명히 관계가 지금은 굉장히 안 좋지만 개선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간의 두 나라는 전쟁한 적이 미국과 소련은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는요. 근데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했습니다. 어디서? 한국에서. 한국 전쟁에서. 예.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은 전쟁을 했고 미국과 러시아는 전쟁한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러 관계도 개선될 수가 있고 근데 미중 관계도 오늘 좀 나온 게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중국향 GPU를 이제 일단은 수출하는 걸 놨기 때문에 네. 미국도 사안별로 협력할 건 협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큰 틀은 저희가 그 한미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북한과의 지금 이런 안 좋은 관계를 개선할 룸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우호적인 두 국가 관계로 바꿔야 되고요. 현재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저는 뭐 1969년도에 서독의 빌리 브란트가 했던 동방 정책, 그다음에 19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북방 정책, 즉 서독의 동방 정책과 노태우 정부가 했던 북방 정책을 섞어서 새로운 이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필요했던 다자 외교를 해야죠. 우리가 외교적 자율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럼요. 그거야 너무 당연한 요인인데 요인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 심기 불편하면 자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니까 예, 제가 그 걱정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예. 그러면 이건 좀 멀리 간 전망이자 질문일 수는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북한도 열리고 러시아도 열릴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어떤 이런 고립, 제재 이런 것도 한층 좀 다운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가 저렇게 제재에 참여 안 하면요. 네. 이미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북한의 핵 문제인데 이거를 완전 비핵화라는 거는 저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가고 단계적 비핵화는 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불행히도 북한의 핵 현실을 도외시한 채 우리의 이상론을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일단 북한이 핵탄두가 거의 90개에서 100개 가까이 있고 대륙간 탄도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억제하는 쪽으로 가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단계적 비핵화로 갈 거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북한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미국이 풀 거고 아마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돼서 북미 간의 외교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저는 개선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가장 많이 눈여겨보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예, 그래서 오히려 북일 간의 수교가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1970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첫 정상회담했을 때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 7년 후에 됐는데 1979년도에 외교 관계 정상화됐는데 일본은 바로 미국이 닉슨이 방문하자마자 다나카 수상이 마오쩌둥 만나서 바로 외교 관계를 맺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아마 북한의 지하 자원이라든지 각종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할 거로 저 보고 있고 아마 일본은 북한의 식민지 배상금 뭐 200억 달러냐 300억 달러지만 저는 꽤 많은 돈들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현재 이 북러 동맹 관계 밀착을 잘 보시면 아마 내년 내후년도에는 한반도에 지각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지각 변동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해 이거죠. 1970, 69년도에 동서 그 대탕트가 일어나면서 네. 서독과 동독이 교류를 굉장히 강화했죠. 그때도 두 나라는 두 국가 관계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20년 전에 개성공단 열려가지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보다도 더 남북 교류뿐만 아니고 북미 간의 교류가 있고 북일 간의 교류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큰 변화가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동북아시아에. 일단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모두가 인정한다는 건데 예. 그러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욕심을 내고 있는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라도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예. 미국이 북한 쪽에 내밀 수 있는 카드가 핵 오케이 단계적으로 가자. 예. 그러면서 핵 보유 국가로 난 너 인정해줄게로 간다는 겁니까? 핵 보유국을 인정을 해주지는 않겠죠. 묵인을 할 수는 있겠죠. 묵인 정도.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이나 인도 정도처럼 할 거고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하노이 딜, 노딜 이후에 예. 워낙 이제 북한은 많이 되었잖아요. 예. 그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웬만한 카드를 미국이 제시하지 않는 이상 약간 북한이 고자세로 가지 그럴 않을까라는 것 수밖에 때문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죠. 네. 왜냐하면은 지난 6년간 핵과 미사일 능력이 그때보다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의 협상의 입지는 훨씬 더 커졌죠. 더 커졌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다만 저는 계속 주장하지만은 핵을 쓸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1958년도에 주한미군이 전술핵이 들어왔어요. 수백 개의 우리나라 전술핵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서 엄청 두려움을 많이 느꼈죠. 북한의 재래식 군비 때문에. 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두려워했던 거는 우리 주한미군에 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북한의 재래식 군비였습니다. 예. 저는 재래식 군비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미 재래식 군비는 우리가 북한을 현재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핵을 가졌다고 보고 있죠. 뭐 그게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과 미사일을 오히려 전략적으로 감축 쪽이나 이걸 통제, 관리하는 쪽이 중요한 거지
이걸 완전히 비핵화하겠다. 아, 이거는 이렇게 됨으로써 계속 지난 그랬죠. 6년간 더 고도화가 돼 버렸거든요. 네. 근데 다만 북한도 핵이 100개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학 용어에서는 한계 효용의 체결 법칙이 이제 올 거예요. 100개가 넘어가면 이것도 관련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나 미국이나 현실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말미에 들어가서 예. 우리나라의 스탠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앞에서도 잠깐 뭐 얘기는 언질은 조금씩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오늘은 딱히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가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두 나라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북미 정상회담 봤을 때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어도 그게 미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이거죠. 미국과의 협의를 좀 자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자율성 갖기 위해서는 현재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고 통일 같은 걸 다 지워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남북 간에 현재 그 불신의 관계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이죠. 그게 돼야지만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보이스를 미국과 일본한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안 되면은 우리의 의견이나 목소리를 미국과 일본한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대북 확성 방송이라 이런 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결국은 뭐냐면은 일단 이 북한을 우리가 통일이라 이런 말보다는 두 국가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협상이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적대적 관계로 우호적 관계로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것도 오늘 뉴스긴 한데, 예. 이제 우리 정부가 오늘 그 에이펙 예. 관련 국가들한테 정상 초청 서한 발송했잖아요. 예. 물론 북한은 에이펙 국가가 아니니까 서한은 발송을 안 했겠지만, 예. 초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초청을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에서도 북한 김여정이 왔고 북한 선수단이 왔기 때문에 그거는 네. 충분히 좋은 카드가 될 수가 있죠. 10월에 경주에서 열리는 거는 아마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꼭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 않더라도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뭐 업저버로 와가지고 참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남북 간에 지금 뭐 좀 최근에 조금 개선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마 어쨌든 기폭제. 왜냐하면 2017년도 11월 달에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한다고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거의 막말 대행진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갑자기 북한이 그 평창 올림픽에 참석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 나온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유엔 사무처장인 펠트만한테 그 친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한테 2017년도 12월 달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정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하려고 먼저 친서를 보냈었거든요. 예. 그래서 2018년도 6월 달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에 경주 에이펙이 그럴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아마도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사인을 좀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산 갈마지구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카지노 사업도 하셨고. 네. 원산이 맞네요. 거기에요. 예. 거기에 뭘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원산 갈마지구에 빠진거 하면 또 일본 관광객이 바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왜 라바로프 외무부 장관을 원산 갈마지구에 왔을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이다. 아, 나 왔어. 여기 너도 완성됐어요. 와야지.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콘도 얘기를 했어요. 예. 원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현재 보는 거는 표면적으로 봤을 땐 둘이 아직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건 없지만 밑으로는 물밑에서는 이미 미국과 북한이 어느 정도 교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외교적 자율성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또 다자 외교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이게 뭐
우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어느 순으로 급하다고 보세요? 어떤 정상회담? 정상회담을 한다면 예, 예. 누구부터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가요? 네. 아, 그래도 역시 미국이죠. 미국이랑 먼저 예. 만나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무역 수지 흑자국이 미국이에요. 그렇죠. 사실 근데 미국은 너무 절대적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 청에서 우리가 버팀목을 하나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죠? 우리가 그다음 무역 수지 흑자국이 베트남이에요. 예. 근데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핵심 부품 베트남에 수출을 하고 네. 완제품은 베트남에 있는 완제품 공장에서 LG 공장도 다 미국으로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관계가 저는 뭐 그거는 우선이라고 저보고 어떤 댓글이 나와도 저는 그거는 우리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거의 답이 정해져 있는 예, 거 그렇죠.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유를 좀 더 무역 수지 아. 흑자국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 예. 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달러 박스가 미국입니다. 이미 네, 중국은 네. 제가 적자라고 봤기 때문에 이 현실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누구 만나야 됩니까? 뭐 그거는 북한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국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뭐 근데 그 순서라는 거는 네. 외교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 우선이면 그 다음은 그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 한국과 러시아의 어떤 외교적 조율인 거지. 예. 미국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순서라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큰 의미는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판은 깔았습니다. 이 우문 1순위 있는데 예, 예. 워낙 지금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고 외교를 그렇죠. 복원해야 될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에이펙이 되게 좋은 그러게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일타 삼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게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어떤 나라들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교류가 있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일이고 제가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긴 했는데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관세 얘기 잠깐만 하자고 했었잖아요. 예. 지금 돌아가는 판이랄지 과연 이것이 또 미중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얼마나 시간 가는 게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 정신이 없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을 봤습니다.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6월 달 거요. 6몇 %인가 전년 대비 증가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미국 물가에 안 좋은 사인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동차 관세를 세게 올리면서 미국 소비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지 모른다니까 중고차 가격이 선행 지표입니다. 중고차 가격이. 네. 제 생각에는 지금 걱정인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마다 뭐 20%, 뭐 30%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실효 관세율은 대략 한 10%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연말로 되면 20%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가가 4분기 때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현상이 올 수도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년물 금리가 순간적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관세가 고율 관세는 경제학 용어로 임금 궁핍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웃을 가난하게 다 같이 가난하게 만든 네.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게 적정 실효 관세율이 10 정도 10에서 15% 정도면 이게 충분히 어떻게 트레이드오프가 가능한데 이게 현재 20% 넘어가면 그 물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뭘 보냐면 제가 철강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거에 대한 관세가 또 50% 넘어가요. 근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출을 미국에서 그 생산 기지가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강 가격을 50% 올리게 되면 이게 다 제품 가격이 올라갔을 때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가격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을 올리게 되면 미국은 고용 해고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국과 다릅니다. 막 자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업률이 올라간 상태에서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올해 연말 되면 제가 볼 땐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안 좋은 그 불경기 현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유연하신 분이라 아마 4분기 때 물가가 급등하고 그다음에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그럼 미국 부채가 36조 달러거든요. 네. 사실 이거 더 이상 여기서 만약에 40조 달러가 넘어가면 미국도 진짜 이 부채 때문에 어떻게 될지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미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타격을 맞는 연말 정도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적인 관세라든지 모든 게 바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각 국간에는 러우 전쟁도 그렇고 다 아마 연말이나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해결을 못하면 네.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굉장히 불안하다. 그렇지만 올해 연말이나 내년도 1분기 정도 되게 되면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내년 선거에 이겨야 되거든요. 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1991년도에 아버지 부시가 그 당시 이라크 전쟁을 한 달 만에 그냥 전격적으로 이겼고 그럼 소련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92년 선거에 클린턴한테 압승할 줄 알았는데 92년도부터 뭐가 있냐면 불경기가 와서 그 어마어마한 외교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버지 부시가 안 되고 클린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클린턴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유연하신 분이라 아마 올해 연말이 내년 초 되면은 현재 이런 변덕스럽고 불확실성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을까. 다만 주식시장은 이거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어떻게든 재고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 전가를 안 시킨다지만 3분기 후반 정도만 돼도 미국의 소비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실제 물가를 체감하게 될 경우에 미국 국민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고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유연하게 전략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고편으로 관세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교수님과 또 관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후폭풍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교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철 상지대학교 외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